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년 전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제게 작은 쪽지를 몰래 건넸어요.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만약 그 직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75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간 운영했던 작은 식당으로 모은 소중한 재산 4억 원, 그리고 매월 받는 기초연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 보러 나가고 밤 10시까지 식당 문을 열었죠. 손님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특히 저희 식당의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유명했답니다. 남편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정말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MF 때는 손님이 뚝 끊어져서 몇 개월간 적자를 받고 2003년 사스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IMF 때의 기억이 특히 생생해요. 1997년 말부터 1998년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평소 하루에 50명 넘게 오던 손님들이 갑자기 10명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때는 정말 식당 문을 닫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남편과 제가 밤마다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던 날들이 기억나요. 이번 달도 적자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나아질 거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죠. 그때 정말 고마웠던 게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오셨고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도 점심때마다 찾아와 주셨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2003년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특히 식당 같은 곳은 더욱 기피했죠. 그때는 배달 서비스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서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됐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코로나19였어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그 긴 터널 같은 시간들.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도 하고 사람들도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40년 가까이 식당을 해오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한 달 넘게 계속됐거든요. 임대료며 전기세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죠.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접을까? 나이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그냥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행히 2020년 말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배달 앱도 시작하고 포장 손님들도 늘어나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됐죠. 하지만 남편의 건강은 이미 악화되고 있었어요.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던 거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었는데 스트레스까지 겹치니까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5년 전인 2020년 12월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장 보러 나가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죠.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나니 저 혼자 남겨진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 4시 반쯤이었나? 평소처럼 일어나서 장 보러 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여보, 오늘은 내가 갈게. 당신은 좀 쉬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괜찮아, 내가 갈게. 당신이 더 힘들어 보여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갔는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절망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 했고 식당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혼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고민 끝에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40년간 운영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께 인사드리고 문을 닫을 때의 그 마음. 정말 형용할 수 없었어요. 식당 정리하고 나서 그동안 모은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부가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저는 딸만 한 명 있는데 딸 미영이는 지금 55세예요. 35년 전인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독립했어요. 미영이의 성격은 어릴 때부터 좀 차가운 편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성향이었죠.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만화책에 관심 있을 때 미영이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무엇보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어요. 항상 반에서 1등이나 2등을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부부는 미영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별로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미영아, 친구들하고도 놀아야지.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미영이가 엄마,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친구들은 시끄러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서는 처음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었는데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는 시간은 일해서 돈을 벌면서 정말 독하게 살았어요. 그때 미영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대학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 돼서 아이가 스스로 일하면서 공부해야 했거든요. 식당 일이 그때는 지금처럼 수입이 좋지 않았어서요. 미영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미영이가 괜찮아요, 엄마. 저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감정 표현을 별로 안 했어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주간에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등록금을 벌어서 대학을 다녔죠. 대학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격리 일을 했어요. 숫자에 밝고 꼼꼼한 성격이라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7년 선배인 남자와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엔 행복해 보였어요. 미영이 결혼식 날이 기억나네요. 저희도 서울에 올라가서 참석했었죠. 그때 미영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쁘고 기특해서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미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평소에 표정이 별로 없던 미영이가 그날은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신랑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직장 선배라고 했는데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죠. 미영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도 정중했고요. 활기차기도 했어요. 미영이 같은 성격의 아이한테는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매년 명절마다 남편과 함께 내려와서 저희 부부와도 명절을 보내고 가곤 했죠. 연락도 자주 했고요. 결혼하고 6, 7년 정도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는 음식점을 했다가 또 망했고 그러면서 빚만 늘어갔죠.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도 멀어졌죠. 미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또 사업 실패했어요. 이번엔 더 큰 빚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식당 수입으로는 자체 생활도 빠듯했거든요. 결국 미영이는 15년 만에 이혼하게 됐어요. 다행히 아이는 없었지만 오히려 아이가 없었던 게 미영이에겐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미영이가 아이를 원했거든요. 이혼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 미영이를 만났을 때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15년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와 이혼의 충격으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미영아,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혼 후 미영이는 더욱 독립적으로 변했어요. 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걱정된다고 몇 번 용돈을 보내려 했는데 완강히 거절했죠. 엄마, 저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나이도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도 많을 텐데 엄마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런 미영이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는 좀 기대고 의지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마저도 일이 생기면 못 오는 때가 더 많았죠.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때도 있었어요. 전화에서도 안부 인사 정도로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5분도 안 되는 통화가 전부였어요.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몇 년 후에 미영이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미영이보다 7살 어린 김대수라는 사람이었죠. 직업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이가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아서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성실해요.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엄마도 얼굴은 봐야지. 나중에요, 엄마. 아직 너무 일러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매주 화요일은 제가 은행에 가는 날입니다. 연금 확인하고 적금 넣고 생활비 인출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벌써 5년째 지켜오고 있는 루틴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난 후로 혼자서도 꼬박꼬박 지켜왔던 습관이죠. 그런데 이날따라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딸인 미영이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왔어요. 보통 미영이는 오후에나 전화하는 편인데 그날은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엄마, 오늘 은행 가시죠? 저도 함께 갈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던데 내가 걱정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가 제 은행 업무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엄마 조심하세요 정도만 말하고 끝냈을 텐데. 사실 진짜 미영이는 성격이 차가운 편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세요라고 말만 하고 직접 데려다 주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딸이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래, 고맙다. 그럼 10시에 은행에서 만날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집으로 갈 테니까 같이 가요. 3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더욱 놀랐어요. 미영이가 집에 온 게 언제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 설 이후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영이가 갑자기 집까지 와서 은행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챙겨주는 건 고마웠지만 어쩐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어색했거든요. 혹시 미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소에 연락도 별로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혹시 미영이가 마음을 바꿔서 엄마를 더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떠났고 엄마인 저 하나만 남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그럴 것 같았죠. 30분 정도 지나서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미영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영이 화장이 평소보다 진한 것 같았어요. 평소 미영이는 거의 화장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립스틱도 바르고 아이섀도우까지 발라서 어쩐지 좀 어색해 보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좀 달랐어요. 평소 미영이는 수수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미영이가 그런 걸 살 여유가 생겼나 싶었어요. 미영아, 옷이 좋네. 새로 산 거야? 아, 이거요? 네, 새로 샀어요. 요즘 일이 잘 돼서요.
일이 잘 된다고?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했지? 그냥 사무직이에요. 엄마 차에 타세요. 은행 가기 전에 커피나 한잔하고 갈까요? 뭔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미영아. 은행 업무 보고 커피 마시자. 요즘 은행이 워낙 사람이 많아서 일찍 가야 해. 그럼 바로 가요. 차에 타니 새 차 냄새가 났어요. 미영아, 차도 새로 산 거야? 네, 얼마 전에 샀어요.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할부로 샀어요. 차 안에서 미영이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다스러웠죠. 평소 미영이는 과묵한 편이었는데 나이 들고 다른 사람 만나서 성격이 많이 변했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그냥 그렇지 뭐. 매일 똑같은 일상이야.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가끔 제가 더 자주 와서 모셔야 하는데 이것도 이상했어요. 평소 미영이라면 엄마도 취미생활 하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자기가 더 자주 오겠다고 하다니. 그런데 엄마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아세요? 정기적금보다 다른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언제부터 내 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졌지? 평소에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미영아, 언제부터 금융에 관심이 생겼어? 요즘 뉴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복잡한 거 싫어해서 그냥 정기적금만 해.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해요. 투자? 미영이가 언제부터 투자 얘기를 하게 됐나요? 평소에는 엄마 안전한 게 최고예요 라고 했었는데. 미영아, 투자는 위험하잖아.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 엄마, 정기적금도 투자의 한 종류예요. 단지 수익률이 낮을 뿐이죠. 요즘에는 더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운전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미영이를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주차하고 올 테니까 먼저 번호표 뽑고 계세요. 주차장이 좀 멀어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같이 가지 뭐. 아니에요, 엄마. 저는 주차하고 금방 갈게요. 먼저 가서 번호표 뽑아 놓으시면 시간 절약되잖아요.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화요일 오전이라 연금 받으러 온 어르신들이 많았나 봐요. 번호표를 뽑으니 85번. 현재 서비스 중인 번호가 65번이니까 앞에 20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뒤쪽에 앉은 중년 남성 2명이 계속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의 통통한 남자였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죠. 마치 평소에 정장을 잘 안 입는 사람들이 억지로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장은 입고 있지만 넥타이를 매는 방법도 서툴러 보였고 구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불편해하면서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그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번호표도 없고 그냥 앉아서 제 주변만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뒤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그 두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끼리 뭔가 속삭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귀에 대고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쪽을 가리키기까지 했죠. 이제는 확실했어요. 저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내가 뭐가 있다고, 무슨 이유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최근에 이상한 전화들이 몇 번 왔었어요. 어르신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화였는데 저는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택배 배송 관련해서도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혹시 그런 전화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그때 미영이가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주차가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미영이가 다가오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미영이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도 아주 자연스럽게 눈짓으로 화답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미영이가 저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가? 엄마, 번호가 몇 번이에요? 85번이야.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해. 그럼 커피라도 사올까요? 여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곧 불릴 거야. 미영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평소 미영이는 저와 있을 때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미영아, 누구랑 연락하고 있어? 아, 회사 일이에요. 급한 게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미영이의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작업 진행 중 10분 후 시작이라는 문자가 보였어요. 작업? 무슨 작업을 말하는 거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뒤쪽 남자들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계속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때 미영이가 또 다른 문자를 받았어요. 화면을 보니 타겟 확인, 계획대로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타겟?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미영이가 문자를 본 후 뒤쪽 남자들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어요. 이들이 모두 한패였던 거예요. 82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앞번호가 불렸어요. 이제 곧 제 차례네요. 83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84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한 번에 여러 번호가 불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차례였죠.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지금? 곧 내 번호 불릴 텐데. 정말 급해서요. 미영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뒤쪽 남자들이 조금 더 가까이 이동했어요. 이제 제 바로 뒤 자리에 앉았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응, 곧 시작한다. 준비됐지? 이런 말이 들렸어요. 다른 남자는 계속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8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번호를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서 창구로 향했어요. 3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정민지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단정한 인상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정기적금 만기 확인하고 연금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통장 3개를 건네자 민지 씨가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더니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카드 잘 안 써요. 보통 현금만 쓰고 어쩌다 한 번씩 체크카드 하나만 쓰거든요. 민지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뭔가를 더 확인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도 접속해서 뭔가를 확인해 봤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대출? 아니요. 나는 빚지는 거 싫어해요. 평생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민지 씨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하더니 다른 시스템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 중에 어르신 명의로 금융 업무를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특히 제 뒤쪽을 자주 봤죠. 어르신, 시스템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불러드릴게요. 민지 씨가 제 통장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으며 조심스럽게 건네줬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말했죠. 대기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5분 후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통장을 받아 대기석으로 돌아오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민지 씨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어봤어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웠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뒤쪽 두 남자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한 명은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미영이가 있는 곳으로.
쪽지를 펼쳐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르신 뒤편에 있는 남성들이 어르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불법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요. 신용카드 8장이 발급되어 사용 중이고 대출 1억 5천만 원이 실행됐습니다. 절대 돈을 인출하지 마시고 모르는 척 해주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신용카드 8장, 대출 1억 5천만 원?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통해 뒤를 살펴보니 정말로 한 남자가 제 뒤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쪽에서 미영이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쪽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따님분도 공범으로 의심됩니다. 조심하세요. 딸도 공범? 우리 미영이가? 설마 그럴 리가. 그때 다른 충격적인 내용도 눈에 들어왔어요. 쪽지 뒷면에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11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거래의 따님 되시는 분이 대리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적금 전액 해지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11개월 전부터? 그럼 거의 1년 동안 미영이가 저를 속여왔다는 말인가요? 생각해보니 11개월 전쯤부터 미영이가 조금씩 달라졌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고 제 안부를 더 많이 물어봤죠. 그때는 딸이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업무 다 보셨어요? 미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안타까운 제 딸로만 봤는데 이제는 어딘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됐죠. 아직 안 끝났어. 시스템 확인한다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엄마, 그럼 오늘 정기적금 해지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쪽지에 적힌 대로였어요. 미영이는 제가 정기적금을 해지할 계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해지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미영아, 나는 오늘 정리만 하러 왔어. 해지는 생각 없어. 엄마,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이 나왔대요.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기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미영이가 점점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미영아, 나는 그냥 현상 유지할래. 나이 많은 사람이 뭘 받고.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금리에 묶어두면 돈이 썩어요. 저도 금융 쪽 일 해봐서 아는데 지금이 갈아탈 때예요. 미영이가 언제부터 금융 쪽 일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영이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미영이가 계속 뒤쪽 남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말하는 도중에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 남자도 미영이를 보며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오늘 안에 해지하면 좋은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대요. 왜 그렇게 급해? 이런 일은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나쁜 일 하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내가 알던 미영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저를 재촉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미영이의 말투도 이상했어요. 평소 미영이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했지?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은행 업무부터 처리하세요.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다시 제 번호를 불렀어요. 85번 고객님, 일어나려는데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할 수 있어. 엄마,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니까요. 제가 같이 있는 게 안전해요. 계속 같이 가겠다는 미영이를 떼어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쪽지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따님도 공범으로 의심됩니다. 미영아, 여기서 기다려. 은행 업무는 개인정보라서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 없어. 그럼 뒤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을게요. 겨우 미영이를 떼어놓고 창구로 갔어요.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미영이가 뒤쪽 남자와 뭔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해요. 어르신 명의로 신용카드 8개가 발급되어 있고
총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어요. 모두 최근 1년 사이의 일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니. 제 전 재산이 4억 원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가장 오래된 건 11개월 전부터예요.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50만 원, 100만 원씩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소액 대출 그리고 최근에는 큰 금액의 대출까지. 민지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제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 씨가 잠시 주저하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르신 CCTV를 확인해 보니 따님이 저 남성들과 함께 여러 번 은행에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 1년간 총 7번 정도 목격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우리 미영이가 저런 사람들과 한패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어르신 따님이 어르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여러 번 발급받은 기록도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위임장으로 따님분이 대신 발급받으신 거죠. 위임장? 나는 그런 거 써준 적 없는데. 내 위임장도 위조된 것 같아요. 필적을 보니 어르신 글씨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어르신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다릅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미영이가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죠.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동명이인이거나. 어르신 안타깝지만 확실해요. 신분증 번호까지 일치하고 CCTV에도 따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민지 씨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미영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은행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3개월 전, 6개월 전, 9개월 전. 여러 날짜의 영상들이었어요. 화면 속 미영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히 제 딸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 남자들과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이 남자들이 지금 어르신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이 어르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민지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작년 11월부터 어르신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따님이 보증인으로 서명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거예요. 보증인? 미영이가? 네, 그리고 대출금은 모두 따님분과 저 남성들의 계좌로 입금됐어요. 어르신 계좌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저 남자들과 짜고서 제 명의로 돈을 빼낸 거였어요. 1년간 조금씩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어르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오늘 직접 어르신을 데리고 온 것도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저 남성들이 1시간 전부터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민지 씨가 은행 출입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그 두 남자가 오전 9시부터 은행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가 저에게 전화한 시간은 정확히 9시 5분쯤이었죠. 보세요, 어르신. 이 남자들이 9시에 들어와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번호표도 뽑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그리고 9시 5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그때 따님분이 어르신께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화면에 찍힌 시간을 보니 정말 정확했어요. 9시 5분 12초에 키 큰 남자가 전화를 걸고 9시 5분 30초에 제 휴대폰이 울렸으니까요. 오늘의 목표는 어르신의 정기적금 해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의심받지 않게 했다면 이제는 큰 금액을 노리는 거죠. 정기적금 3억 원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 딸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어르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따님의 행동 패턴이 11개월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은행에 오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오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1년 전쯤 미영이가 갑자기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구나 싶어서 고마웠는데 혹시 그때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때도 따님이 함께 가셨나요? 네, 그랬어요. 애초에 미영이가 건강검진 신청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검사 결과도 함께 들었어요. 아, 그때군요. 그때 따님이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건강검진 서류에는 상세한 개인정보가 다 필요하니까요. 이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건강검진도 평소보다 자주 해오던 안부 전화도 모든 게 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어르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런데 그때 창구 밖에서 미영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미영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뒤쪽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창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르신, 침착하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 유일한 딸아이인 미영이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이가 창구로 다가왔어요. 엄마, 업무 다 끝나셨어요? 빨리 나가요. 아직 조금 더 걸려. 엄마, 정기적금 해지는 하셨어요? 민지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직 확인할 게 더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걸리는데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한 10분 정도요. 그때 뒤쪽 남자가 다가와서 미영이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그리고 뭔가 속삭였죠.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가요. 다음에 다시 와서 업무 보시죠. 왜 갑자기? 제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미영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 씨가 말렸죠. 죄송합니다.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상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오류? 무슨 오류요? 고객님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어서 확인 중이에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영이와 그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눈치챈 것 같았죠. 네? 어떤 거래요? 미영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어려워요. 그때 뒤쪽 남자가 미영이에게 뭔가 급하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미영이가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 급해요. 나가야 해요. 미영아, 왜 그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야? 그냥 급해요. 나가요. 미영이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영이의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였는데 미영이는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미영이의 손톱도 이상했어요. 평소 미영이는 손톱을 짧게 깎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길게 기르고 있었어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요. 하지만 민지 씨가 인터폰을 들고 뭔가 신호를 보냈죠. 보안팀 3번 창구 쪽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 은행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들어오고 있었죠. 미영이가 그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행 입구로 사복 경찰 4명이 조용히 들어왔거든요. 일반 고객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저에게는 경찰인 게 뻔히 보였죠. 2명은 대기석에 있던 남자에게 다가갔고 나머지 2명은 창구 쪽으로 왔어요. 경찰입니다. 금융범죄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박미영 씨 맞으시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요? 저는 저희 엄마 은행 업무 도와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르신, 혹시 따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미영이가 언제 죽었는지 아냐니요? 저기 서 있는데.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의 따님 박미영 씨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 여성은 사기 조직에서 어르신을 속이기 위해 보내서 박미영 씨 행세를 한 거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2년 전에 죽었다고. 그럼 지난 2년간 저와 연락하고 제가 만난 미영이는 누구란 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말 박영자 씨의 딸 박미영이에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짜 제 딸 미영이가 사고가 났던 사건 현장의 사진이었죠. 2년 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딸이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어르신, 이 여성의 본명은 이수진이고 사기꾼입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여러 명 속였어요. 이수진. 그게 내 딸인 척을 한 여자의 진짜 이름이었군요.
어르신,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타겟이 된 노인분의 자녀를 조사해서 접근한 후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위장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사람으로 위장해서 서서히 재산을 빼내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어요. 제 딸을 죽이고 가짜를 보내서 저를 속인 거였으니까요. 가짜 미영이. 아니, 이수진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협박당해서 한 일이에요. 협박을 누가 했는데? 저 남자들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달랐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 이들은 5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전문 사기 조직입니다. 먼저 어르신의 친딸을 조사해서 접근했고 2년 전 실제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했습니다. 미영이를 죽였다고요? 네, 그리고 이수진을 어르신께 접근시킨 거죠. 성형수술까지 해서 박미영 씨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2년 동안 서서히 어르신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2년 전부터 미영이가 조금씩 달라 보였는지, 왜 예전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했는지, 왜 성격이 변한 것 같았는지 생각해보니 2년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참 많았어요. 미영이가 좋아하던 음식, 싫어하는 음식도 바뀌었고 심지어 말투까지 조금씩 달라졌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르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은행 직원 정민지 씨가 어르신을 구해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민지 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민지 씨는 25년 전 어르신이 도와주신 그 아이입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작고 말랐던 아이 정민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집 아이였죠. 민지야? 정말 민지야? 민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네, 사장님. 25년 만에 뵙네요. 어떻게 날 알아봤어? 사장님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인이신데.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학교 끝나면 저희 식당 앞에서 배고픈 표정으로 서성이던 민지.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 그때 민지네 집 사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생활이 빠듯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끔 저희 식당 앞에 와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는데 배가 고픈 게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냄새만 맡고 가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민지가 저희 식당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런지 쓰러질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얘야, 여기 들어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그날 처음으로 민지를 식당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줬죠. 아주머니, 돈이 없어요. 괜찮아. 어차피 남는 밥이야. 많이 먹어. 사실은 일부러 더 많이 만든 거였지만요. 민지가 그 국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매일 민지가 학교 끝나면 저희 식당에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제가 민지야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니까 들어오곤 했죠. 사장님이 1년 동안 몰래 도와주셨잖아요. 밥도 챙겨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시고 심지어 학원비까지.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때 저희 식당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식당 청소도 하겠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민지의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민지를 아껴주셨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니. 그래서 학원비도 대주고 참고서도 사주고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 신청도 도와줬죠. 사장님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장학금 신청도 도와주시고 추천서도 써주셨잖아요. 그래, 지역 장학회에 추천해줬었지.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편지도 써서 보냈어.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언젠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어떻게 제 위기를 알아챘는지 설명해줬어요.
1년쯤 전부터 사장님 계좌에 이상한 거래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퇴근 후에 남아서 사장님 계좌를 분석했어요.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민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1년 동안 제 계좌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기록해두고 패턴을 분석하고 처음에는 월 50만 원씩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대출까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쪽지를 준 거야? 네, 오늘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 사기꾼들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라는 걸. 그리고 민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장님,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뒀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일도 계획된 거였어? 네, 저희가 미끼를 뿌렸어요. 사기 조직에게 오늘이 정기적금 해지하기 좋은 날이라는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작전을 실행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민지가 3개월 동안 경찰과 협력해서 이 사기 조직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사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25년 전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제 재산 4억 원을 모두 빼낼 계획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단계였죠. 정기적금 3억 원을 해지해서 가져가려던 거였고요. 어르신,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빼간 1억 5천만 원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과 공범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이들은 이미 다른 노인분들도 여러 명 속여서 총 50억 원 이상을 가로챘던 전문 사기 조직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의 감정까지 이용했던 거예요. 가짜 딸로 2년간 저를 속이면서 정말 딸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어르신, 이 조직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타겟이 된 노인분의 자녀를 1년 이상 미행하고 조사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한 후 사고를 위장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통해 비슷하게 만든 가짜를 투입하는 거죠. 이수진은 진짜 미영이와 90% 정도 닮아 있었어요. 성형수술로 눈과 코뿐만 아니라 인매까지 전부 비슷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비슷했으니까요. 이 일로 가장 마음 아픈 건 제 딸 미영이의 죽음이었어요. 저는 2년간 가짜 딸과 지냈고 진짜 딸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했던 것이 한없이 미안했어요. 진짜 미영이는 사기 조직의 계획으로 2년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혼인신고를 해둔 남편이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던 탓에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주변에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못 오시고 계신다고 둘러댔던 거죠. 어르신, 따님은 사고 당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그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미영이가 고통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어요. 25년 전 제가 도왔던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를 구해준 거니까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사장님, 제가 감사해야죠. 25년 전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민지는 그때 일을 더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사장님,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25년 전 민지의 어머니가 결국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민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장님이 3일 내내 장례식장에 계셨잖아요. 밤새 저희 남매랑 같이 조문객 맞으시고 그때 사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민지야, 이제부터 사장님이 엄마다. 언제든 찾아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엄마를 잃고 절망했던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니 또 눈물이 났어요. 민지 어머니 장례식 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그리고 사장님, 그 후에도 계속 신경 쓰고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대주시고 용돈도 주시겠다고.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
내가 너무 착한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줬잖니. 너희 엄마마저 그렇게 돼서 너희 남매가 외삼촌 집으로 가는 바람에.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대학 시절 이야기도 해줬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다녔지만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대요. 그때도 제가 가끔 민지 계좌번호로 용돈을 보내줬었거든요. 사장님이 보내주신 용돈으로 한 달씩 버텼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써주신 추천서 덕분에 은행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요. 추천서? 내가 언제 써줬지? 대학교 4학년 때 은행 취업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사장님이 민지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써주셨어요. 아, 그때가 기억나네요. 민지가 은행 취업 시험을 본다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추천서를 써줬었죠.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민지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줬을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2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짜 딸은 잃었지만 마음의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사기 사건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수진과 사기 조직 공범들은 모두 구속됐고 빼앗긴 돈도 전액 회수됐죠. 이수진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형을 받았고요. 특히 진짜 미영이를 죽인 혐의로 주범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여서 총 2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던 대형 사기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수법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먼저 외로운 노인을 타겟으로 정한 후 그 노인의 자녀를 1년 이상 조사해요. 자녀의 성격, 습관, 말투,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파악하죠.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접근해서 사고나 질병으로 위장해서 제거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를 성형수술과 특훈을 통해 비슷하게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예요. 가짜는 보통 1, 2년 동안 서서히 노인의 신뢰를 얻으면서 재산 정보를 파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빼가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어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이용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25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민지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저를 특별히 챙겨줘요. 사장님, 이상한 거래 없으신지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민지가 결혼해서 7살 된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딸 이름은 하영이에요. 사장님, 우리 하영이도 만나보세요. 제가 하영이한테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하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민지를 닮아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줬어요. 하영이가 절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민지와 하영이요. 매주 화요일에는 은행 업무를 보고 그 후에는 민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요. 하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요. 어릴 때 민지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애틋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영이 참 똑똑하네. 하영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가 더 기뻐했어요. 마치 진짜 손녀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지도 정말 좋은 엄마더라고요. 하영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25년 전 어려웠던 민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됐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민지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제 민지와 하영이는 제 가족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진짜 미영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와 하영이 덕분에 그 슬픔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하영이가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그리고 민지는 제 재산 관리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 거래를 함께 확인해주고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신고하도록 했어요. 사장님, 앞으로는 제가 모든 은행 업무를 함께 해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든든했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6개월 후 저는 민지와 하영이와 함께 제 딸 미영이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2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사기 조직 일당이 대충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진짜 미영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미영아, 엄마 왔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묘소에서 한참 울었어요. 2년이 넘도록 딸인 미영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딸인 척하는 사기꾼과 지냈던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위로해줬어요. 사장님, 미영 언니도 사장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언니가 걱정 없게 사장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하영이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또 그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3달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매주 화요일에는 은행에 가고 주말에는 민지네 가족을 만나서 하영이와 함께 놀아주고 명절에는 민지 가족이 인사를 와서 함께 보내기도 해요. 새해가 지나서 하영이는 이제 8살이 됐는데 더욱 똑똑하고 예뻐졌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25년 전 제가 민지에게 해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지도 은행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도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민지와 함께 노인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5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밥 한 끼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제 인생까지 구하게 될 줄은요. 여러분,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친절도 정말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25년 전 저는 그냥 안타까운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게 결국 제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됐으니까요. 이제 민지와 하영이는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챙겨주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가요. 얼마 전에는 이 나이에 하영이와 함께 놀이공원에도 갔어요. 하영이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저도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갑작스러운 금융거래 요구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해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운 좋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딸 미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영아, 엄마가 늦게 진실을 알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 민지와 하영이가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랑한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